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독일이 일본에 제대로 뿔났습니다. 네덜란드의 탐사보도 언론인 그리셀다 몰레만스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독일 여성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나치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 왕국과 함께 세계 정복을 시도한 진영입니다. 1940년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3국이 체결한 삼국 동맹 조약으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세 국가를 따로 삼국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맹국의 여성들에게마저 입에 담지 못할 만행을 저지르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동맹국인 독일을 비롯해 약 7개국 출신 여성과 소년 등 7만 명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탐사보도 언론인 그리셀다 몰레만스는 네덜란드 전쟁기록원과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등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1942년 3월 초부터 네덜란드령인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블로라 지역에서 일본군 48부대가 독일 여성들에게 이 같은 짓을 벌였는데요. 30명의 여성들이 한 건물로 옮겨졌고 이후 이 건물은 군대의 위안소 역할을 했지만 독일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한 장교의 개입으로 사실상의 위안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이 묵인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사실이 독일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네덜란드 전쟁 기록원에 있는 증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는 2026년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었으며 매체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 서류에 접근했습니다. 몰레만스는 비공개 문서에 확실히 65명, 아마도 300명의 여성이 강제로 위안부가 됐다는 진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은 네덜란드 정부가 희생자들의 전쟁 연금 요구를 두려워하고 일본과의 무역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몰레만스 측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네덜란드 여성 얀루프 오에른이 피해 사실을 밝히자 네덜란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전 식민지의 전쟁 범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해온 몰레만스는 일본 정부가 독일을 포함해 더 많은 국가의 여성들에 대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독일에서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베를린 신문에서는 평화가 없었던 시대에 일본에서 만행을 저질렀다. 독일도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대부분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보도를 냈고 텔레폴리스에서도 소녀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독일 또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덜란드도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독일 정부는 소녀상의 철거 명령을 지시한 바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최신 뉴스를 다루는 독일의 수미카이 역시 비밀스러운 독일의 위안부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독일과 일본 양국의 외교 마찰 문제를 고려해 소녀상 철거를 지시했는데 여기저기서 핵폭탄급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슈레더 총리 부부를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반발 또한 거센데요. 라이펜슈틀 독일 대사는 표현, 의견 개진의 자유, 예술과 문화의 자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에서 있는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달갑지 않은 표현이나 표현 방법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국가가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는 가와무라 타카시 시장 이름으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보낸 서한에는 소녀상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대로는 일독 우호 관계에 큰 손해가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나고야시 시장이 누구인고 하니 지난해 나고야에서 열렸던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소녀상이 전시되었을 당시 소녀상에 관해 많은 시민의 항의가 있었다며 작품의 진열을 중지한 인물입니다. 당시 소녀상은 우익 세력과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전시가 중지되었다가
폐막을 앞두고 2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본의 공세에 맞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소녀상 지킴이로 나섰는데요. 성북구 지역 초등학교 7곳과 중고등학교 19곳 등 26개 학교가 참여해 소녀상 존치에 힘을 보태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손편지 3,600통을 보냈습니다. 편지 원본은 우편을 통해 독일 현지로 보내고 책으로도 나올 예정인데요. 일본의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것에 맞서 한국 학생들이 소녀상 지키기 민간 외교에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일본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문화를 찬양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날강도라는 호칭으로 더 익숙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인데요. 코로나에서 회복한 호날두는 자신의 SNS에 가이젠 철학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이 철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출세하기 위해 나타난 방법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등 과거의 만행을 묻으려는 일본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정신입니다. 일본 매체들에서는 호날두의 가이젠 철학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일본의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며 노제팬 운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불매운동의 피해를 보았던 일부 브랜드들이 다시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유니클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출신 디자이너 질 샌더와 협업한 플러스 J 컬렉션을 출시했는데요. 출시 당일부터 서울 3곳 매장 앞에 문을 열기 전부터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당일 출시 3일 만에 6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위안부 모독 광고까지 해가며 한국을 조롱했던 기업이었는데 이후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 마케팅을 내세워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실제로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는 최근 불매운동에서도 살아남은 일본 기업의 힘이라는 보도에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의 대표 소비재 기업들이 매장을 확대하고 고객의 요구에 더 다가가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업체들은 서울의 작은 점포들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진출해 매장 규모를 키웠습니다. 서울은 이미 경쟁이 격화돼 새로운 상권으로 진출해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인간 간전염이 우한에서 처음 일어났을 리가 없다. 중국의 한 연구팀이 지난 17일 발표한 연구 결과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과관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원 션 디빙 박사팀이 첫 인간 전염은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 인도 아대륙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통 분석 대신 균주의 변이 횟수를 추적했다. 균주의 변이가 적을수록 코로나19의 원형과 가깝다고 판단해 17개국 균주의 변이 횟수를 셌다. 그 결과 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그리스,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체코 등 8개국 균주의 변이가 가장 적었다. 이 중에서도 균주의 다양성이 가장 큰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첫 사람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 인도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을 유행병 촉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동물과 사람이 같은 식수원을 쓰면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션 박사팀은 인도의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아 중환자 발생 빈도가 낮았고 이 때문에 바이러스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연구의 일부는 학술저널인 분자계통 유전학과 진화에 발표됐다. 또 다른 관련 연구는 의학저널 랜시스의 사전 논문 공개 사이트에 게재됐다. 다만 사전 논문은 아직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마크 수차드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
임의적인 무리에서 다른 균주와 차이가 가장 작아 보이는 균주를 뽑는 식으로는 바이러스 원형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과학자들도 계통 분석에 주로 쓰이는 연구 원칙 기준에 미달한 것 같다며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19가 자국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냉동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를 근거로 들며 코로나19 외부 유입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는 중국완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최초 발견됐을 뿐 이는 외부로부터 유입됐다는 것이다. SCMP에 따르면 정광 전 중국 질병예방센터 수석 역학 전문가는 지난 19일 온라인 학술회의에서 우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이지 기원한 곳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2003년 사스 발발 후 새로운 형태의 폐렴을 보고하는 세계 최고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 덕분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광은 지난해 12월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되기 전인 그해 9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가 유행했을 수 있다는 이탈리아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나 해당 이탈리아 연구팀의 책임자인 지오바니아 볼로네는 SCMP의 우리 연구팀의 발견은 코로나의 기원과는 무관하다. 중국이 전염병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전 시점에도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에도 중국이 이탈리아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우한의 의사리 원량은 지난해 말 처음 코로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가 경찰에 끌려가 훈계를 당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정광의 주장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의 기원 조사팀을 발족시킨 후 나왔다. 조사팀은 중국 전문가들과 접촉한 후 추후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광뿐만 아니라 중국 전문가들은 잇따라 우한 기원설을 부정하고 있다.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 전문가 왕광파는 지난 17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우한의 코로나가 수입 냉동식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우한대 바이러스 연구소 양잔추 교수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할 때 중간 숙주 동물을 찾으려 했지만 이젠 우한의 발원이 사람이나 식품에서 시작했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 우준여우도 중공산당 중앙계율검사위원회 웹사이트에 실린 인터뷰에서 냉동 해산물이나 육류를 통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환자는 냉동 해산물 구역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WHO는 이미 식품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진동련 홍콩대 교수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지난달 칭다오에서 일어난 코로나 감염이 항만의 냉동수산물 하역 노동자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주장과 달리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원된 뒤 중국서 해외로 퍼진 바이러스가 다시 중국으로 역유입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0월 말부터 코로나19 기원을 조사 중이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중국 파기원설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추론적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선을 그었다.